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길을 주셔야지 왜 안 줘?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고대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오늘 지금 7강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와, 너무 잘하셨어요. 벌써 3분의 1 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금방. 네, 굿!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이제 오늘 고대 문화 마지막 시간이죠. 주르륵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네. 자, 먼저 여러분들 과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 통과. 자, 백제부터 한번 보죠. 백제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요, 백제에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칠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 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어느 시기? 근초고왕 시기. 근초고왕 시기 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과학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재련기술 정말 써있잖아요. 명문에도요.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탁 써있잖아요. 잘 보관하라라는 얘기.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이 바로 칠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어요. 일본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좀 아쉽죠 그런 게. 자, 신라의 어떤 과학. 신라의 과학하면 또 여러분 또 잊지 마셔야죠. 바로 첨성대. 그렇죠? 여러분들 요게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첨성대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냐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냐 요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첨성대는 신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첨성대를 만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선덕여왕 때예요.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 참 많이 했네요. 그죠? 선덕여왕 때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바로 황룡사 구축 목탑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 첨성대가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천문 별자리 보고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 여러분 경주 가시면요, 신의 한복판이 있다?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왜 산속에 있어야지 왜 이게 신의 한복판에서 무슨 뭐 별을 뭘 보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야, 이게 정말 우리 시대의 관점, 나의 관점, 우리 시기의 관점으로 정말 과거를 바라보는 우를 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지금 천문대가 왜 산속에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 빛 때문에 그래. 빛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빛이 많기 때문에 빛을 최대한 차단시킨 산속에 올라가야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빛이 없다고요, 밤에는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나 평지에 있으나 똑같아요. 고작 얼마 좀 올라간다고 해서 별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멀리 있는 별을 보는데 무슨 뭐 몇 미터 더 올라간다고 해서 잘 보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느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첨성대였습니다. 근데 첨성대 참 보면 볼수록 이게 입구가 없어.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 배꼽쯤에 있어가지고 창문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사다리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 하여튼 의아해요. 하여튼 첨성대 갖고 있는 그 비밀 코드는요, 연구자들이 좀 연구 많이 했는데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네, 첨성대. 자, 통일신라 시대의 이 과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통일신라 시대 때의 과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종. 대표적인 종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게 있죠.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자, 이 상원사 동종은요, 이거 어느 왕 때 만든 거냐면 성덕왕 때. 예, 성덕왕 때 만든 건데요. 이 상원사 동종의 역사적 의의랄까? 그 의의가 있다면 이 상원사 동종은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종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 이게 바로 상원사 동종입니다. 네.
이 상원사 동종을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월정사, 월정사 그 고려시대 탑이 월정사 8각 구중석 탑이에요. 그 월정사 이렇게 가시고 둘러보시고 쭉 걸어 올라가시면 상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월정사도 보시고 상원사도 보시고 이렇게 되면 아마 하루 코스가 되실 거예요.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겨울에 한번 가보시면 참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거기 그 올라가는 그 길하고 그 차가 오르락 내리락한 길이 같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때 좀 그게 좀 이렇게 먼지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상원사 동종 가장 오래된 동종이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이 하나 있어요. 경주에 가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에밀레라고 하는 그 종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상원사 동생 성덕왕 때 만든 거잖아요. 바로 이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다라는 거예요. 경덕왕 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그런 종이거든요. 성덕대왕 신종 있죠. 그 일명 에밀레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종입니다. 경주에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왜 그 사람 인신공양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어린 아이를 집어넣어서 비로소 소리가 완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도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불교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종이거든요. 부처님의 목소리를 음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불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요. 그냥 드라마틱한 그 성덕대왕 신종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이제 구전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거겠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어쨌건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또 유명한 과학기술로 본다면 역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이거 제가 이미 적어드렸죠. 바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이거는 현존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이다 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통과하셔도 될 듯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과학 한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이제 건축 한번 볼게요. 건축. 고구려 같은 경우는 평양에 안압궁터가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그냥 한번 통과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건축 넘어가고요. 백제의 건축을 한번 볼게요. 백제의 건축. 역시 뭐니 해도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익산에 있는 미륵사. 그죠? 익산 미륵사. 익산 미륵사. 정말 그 선화공주의 그 애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 익산 미륵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황룡사. 바로 경주에 있는 황룡사지. 지금은 이제 뭐 남아 있는 건 터밖에 없죠. 황룡사지. 그죠? 요건 여러분들 이 황룡사는 어느 왕 때에 지은 거냐면 이건 진흥왕 때예요. 자,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흥왕 때 황룡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선덕 여왕 때 황룡사 목탑을 만든 거예요. 황룡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탑은 선덕 여왕 때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구분은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황룡사 정말 강추. 언제 가봐야 되냐면 가을에 늦가을에 저녁 한 5시쯤? 5시쯤 한번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되게 넓은 터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주심 그 심초석, 예, 이 초석만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그냥 털썩 앉으세요. 예,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예, 둘러보시면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막 진짜 황룡사 가면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예, 그 늦가을에 다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황룡사가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절이에요. 엄청 큰 절이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 그 영광을 누렸던 전성기였던 그런 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시간대면 해가 지고 있을 거예요. 낙조가 쫙 있고 잎사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차가 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예요. 왜? 신라 천년의 역사, 그 엄청난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그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황룡사거든요. 그런데 그 신라의 전성기를 닮아낸 진흥왕 때 만든 거니까, 그죠? 가장 잘 나갈 때 만든 그 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네. 여름 뙤약볕에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야, 죽음. 그러면 너무 더워가지고 왜 아무도 없거든. 그때 가시면 안 돼요.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문화유산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는 뙤약볕은 여름에는 여러분들 경주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경주 황룡사지. 네, 아주 멋진 곳이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를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건축물로서는 여러분들 안압지라고 하죠. 안압지. 자, 안압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압지를 지금은 동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압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지어진 이름이에요. 갔더니 그 오리압자, 그 기러기 안자, 오리와 기러기 때만 있더라. 황폐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안압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 거긴 동궁과 월지라고 지금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압지가 여러분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안압지가 만들어진 시점은 신라 시대가 아니라 바로 통일신라 시대라는 거.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에 안압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바로 불국사. 불국사. 그 다음에 석굴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너무 유명한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발해는요, 또 이것도 역시 배운 거예요. 바로 상경 용천부. 상경성에 있는 상경 용천부, 용천부에 있는 주작대로, 용천부에 있는 주작대로. 요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드렸죠. 네, 요것도 여러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건축에서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분 볼게요. 고분. 고분은 뭐냐면 무덤이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총과 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떨 땐 총, 어떨 땐 능 이렇게 붙잖아요. 총과 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총은 여러분들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 있죠? 그 중에서 제일 특징 있는 걸 딱 따가지고 총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마총이다. 그럼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천마총 그 무덤에서 천마도라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천마도 그림을 따서 천마총.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용총이다. 무용총 뭘까요? 그 벽화에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 무용하는 장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용총. 왜냐면 주인은 모르니까. 그래서 특징적인 부장품을 가지고 이름을 딱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능은 뭐예요? 능은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문영왕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름을 아는 경우. 자, 그 고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고구려의 그 고분 형태가요. 맨 처음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 네,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돌무지 무덤은요, 어떤 형태냐면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장군총의 예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돌을 쌓아 올려. 예, 돌무지를 이렇게 쌓아 올려. 예,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 만든 무덤 형태. 대표적인 이제 장군총이죠. 장군총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이 무덤대가요, 그 압록강만 건너면 쫙 널려 있어요. 아, 진짜 통일되면 진짜 학생들하고 이렇게 평양을 거쳐가지고 고구려의 어떤 그 유적지가 있는 평양을 거쳐가지고 저기 그 만주 지역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수학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아유,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를 것 같아. 예,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때로 있어요. 때로 어마어마한 그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엄청나게 큰 그런 장군총들이 있습니다. 이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서서히 뭘로 바뀌냐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어떤 형태냐면요, 이런 형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예요. 이게 지금 굴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요건 지금 입구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고 그다음이 들어오시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놔요. 네, 즉 벽화가 있어요. 근데 입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도굴이 쉬워요. 그냥 입구만 들어오면 그냥 그거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다 갖고 이미 나갔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벽화는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벽화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가 유명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이미 다 도굴이 돼버린 거야. 이 무덤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아쉽죠. 절대 도굴하면 안 돼요. 이 도굴은 이거는 역사의 한 시간을 지워내는 행위예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 나중에 도굴꾼 되시면 안 돼요. 별걸 다 얘기하네. 이게 진짜 이건 범죄, 이건 정말 범죄 행위 중에도 아주 너무 안 좋은 범죄 행위거든요. 시간을. 왜냐면 그 남아있는 그 유물과 유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역시 얼마나 많은 키들이 많은데요. 그걸 그냥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거거든.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하면 안 돼. 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덤들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백제도요. 맨 처음에는요. 백제도 돌무지 무덤. 백제도 역시 돌무지 무덤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더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석촌동, 서울 석촌동 고분. 여러분 이 석촌동 고분도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여러분들 왜 그 서울에 오시면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에 그 자이로 드롭 있잖아요. 그 자이로 드롭이 여러분들 그 왜 타는지 아세요? 이거 보려고 타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석촌동 고분 이렇게 둘러보려고. 그렇게 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올라가셔가지고 한 바퀴 돌죠. 네, 돌면서 석촌동 고분을 찾으시면 돼요. 뚝 떨어져. 이 석촌동 고분이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서울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어?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 이 한강의 주인공이 누구야? 백제 아닙니까? 백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 와, 진짜 정말 야, 이렇게 큰 무덤이 있어? 정말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그 무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초고왕 무덤이에요.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성기를 달렸던 왕의 무덤이라는 얘기거든.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닐까. 백제 그 한강을 호령하면서 중국과 일본 쪽에 교류의 깃발을 휘날렸던 바로 그 근초고왕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석촌동 고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이로드를 타고 올라가서 그 밑을 통해서 근초고왕 만나기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네. 눈 절대 감으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근초고왕 무덤에 눈도장 딱 찍고 내려오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별문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도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예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바뀝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요.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가고요. 여기에 플러스 백제의 무덤 형태 플러스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벽돌 무덤이라는 거죠. 벽돌 무덤. 그죠? 이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 바로 문영왕릉. 그죠? 벽돌 무덤 하면은 이제 문영왕릉인데 이 문영왕릉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중국과의 교류. 바로 이 문영왕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류. 왜냐면 이게 이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중국계 무덤이에요. 중국계 무덤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일본과의 교류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사용되었던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 거거든요. 다 그런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무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신라 볼게요. 신라는 좀 달라요. 하여튼 이게 무덤 형태가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 뭐냐면 그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개통성, 그 지배층들의 어떤 개통성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무덤 형태, 무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쓸 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쓰실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올록볼록, 그죠? 둥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무덤이 왜 다 똑같아야 돼? 개성시대 나 별 모양으로 할 거야. 나 하트 모양으로 할 거야. 이렇게 무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무덤은 굉장히 보수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그 민족의 어떤 지배층의 어떤 개통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돌무지 무덤 고구려와 백제가 같다. 그렇죠. 왜냐면 백제를 세운 사람이 바로 고주몽의 아들 온조잖아요. 온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에서도 보여지고 이렇게 유적지에서도 보여지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죠. 신라는 다르다고요. 신라는 어떤 무덤 형태냐면 신라는 돌, 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예요. 덧널 무덤의 형태예요. 자, 이 무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무덤이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일단 쭉 있으면 여기 이제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 사람이 누워 있겠지. 누워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덧널, 널이 뭐냐면 관이거든. 덧대는 거야. 관을 하나 더 대. 하나 더 돼서 여기에 뭐 부장품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돌을 무지하게 쌓아. 이렇게 쌓아요, 돌을. 이렇게 돌을 쌓아. 그리고 나서 흙을 덮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입구, 벽화 다 없어요. 입구 없어요. 다 지금 완전 봉쇄를 했기 때문에 입구 없고요. 당연히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덤 형태는요. 도굴이 어려워요. 도굴이. 그래서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신라의 그 유물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시면 막 신라 금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일까? 무덤 형태 자체가 이건 여러분들 이거 도굴이 안 돼요. 이걸 많이 도굴한다? 그럼 포크레인 동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포크레인 동원하면 그게 도굴이냐? 그게 발굴이지. 이런 어떤 그 특징 때문에 박물관에 신라계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르죠, 여러분들. 예, 다른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신라 역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즈음에서요. 예, 굴식 돌방 무덤. 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김유신묘가 대표적인데요. 김유신묘가 대표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이 무덤에 여기 이렇게 호석을 두른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둥그렇게 네, 이렇게 호석을 둘렀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바로 십이지신과 같은 호석, 네, 즉 보호하는 예, 그런 돌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김유신묘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발에 보면 여러분들 정혜공주묘가 있고요. 정혜공주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정효공주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정혜공주묘를 보시면 이거 굉장히 고구려틱해요. 그래서 정혜공주묘 같은 경우에는 이 굴식 돌방무덤이고요. 굴식 돌방무덤이고요. 이 굴식 돌방무덤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천장 있잖아요. 이 천장이 점점 좁아져요. 좁아지는데 이 모서리를 이렇게 좁혀 나간다고요. 이렇게 좁혀 나간다고요. 이 위에 있는 모서리를. 요런 모서리를 뭐라고 하냐면 모서리를 줄여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모서리를 줄여 나간다. 그래서 모줄임 천장이라고도 하거든요. 모줄임 천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정혜공주묘에서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근거, 여기서 좀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돌사자 있죠? 돌사자상도 여기서 나옵니다. 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정효공주묘, 이게 다 전부 다 문왕의 딸들이에요. 이 정효공주묘에서는요, 어떤 무덤 형태냐면 벽돌 무덤이에요. 아하, 벽돌 무덤 이러면 여러분 딱 느낌 오죠? 중국계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상경 용천부 주작대로, 그 다음이 정효공주묘 이런 것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일본과의 교류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본과 이 삼국의 문화는 여러분들 아스카 문화,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이 통일신라 문화는요, 글쎄요, 이걸 그렇게 표현해 좀 그런데 뭐 가끔 이제 하쿠호 문화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일본과의 교류,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일본에 가시면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있어요. 다카마스 고분. 네. 이 다카마스 고분이 있는데요. 이 다카마스 고분에 있는 그 벽화들, 그림들을 보면요. 고구려 고분에 있는 벽화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그림들이 고구려와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갔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담징과 혜자. 특히 이제 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자랑스럽죠. 우리 삼국의 문화가 다 일본에 전파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많이 영향 미쳤어. 자랑스럽죠. 또 한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자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모습.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쉽지 않은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제 볼까요? 백제. 뭐 이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금동 그 반가사유상.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동이 아니지. 목조 나무로 만들었어. 일본에 있는 그건요 나무로 만들었어. 네, 바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거 완전히 우리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나무로 만든 거야. 뭐 일본 국보 1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야, 진짜 우리는 청동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우린 청동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정말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럼 이제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근데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어려운 작품을 만든 거야. 얘는 나무잖아. 그건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전탑의 나라고 우리가 석탑의 나라고 일본이 목탑의 나라다. 왜냐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재질, 그 나라의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이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우리 백제 장인이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백제 장인이 일본에 가서 거기 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후를 가지고 이게 더 잘난 거야, 이게 더 훌륭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옛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교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정말 특수한 관계, 굉장히 좋은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제 일본에 갔던 그 대표적인 인물 아직기라든지 왕인, 노노와 천자문을 가져갔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일본에 가시면요. 백제가람이라고 있어요. 백제가람. 가람이 뭐냐면 절이에요, 절. 사찰. 백제사찰. 이런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백제가람. 정말 이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정말 궁금해. 정말 그 둘의 어떤 관계를 다 우리가 좀 연구를 잘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우리의 관계를 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관계를 돌파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신라 볼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죠. 조선술이라든지 그다음이 제방 저수지 만드는 기술 이걸 축제술이라고 그래요. 축제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 가지고 거기서 일본인들이 이건 바로 한인의 연못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면요. 가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스에키라는 게 있어요. 발음을 좀 해요. 스에키. 스에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이 스에키는 바로 가야토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야토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가야토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단단해요. 이 스에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에키.
쇠 있잖아. 철. 쇠처럼 단단한 그릇 기자. 쇠처럼 단단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쇠기 이렇게 갔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발음이 되면서 쇠기 이런 식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만큼 단단한 어떤 그런 그릇들이 일본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가야토기에 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삼국시대는요 일본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그죠? 왜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걸까요? 일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했던 그 역사 교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나가면서 좀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상생의 어떤 모습들이 좀 있어야 이 돌파구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에서 한번 실마리를 찾는 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과학에서는요, 뭐 칠지도 첨성대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에서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중요한 내용들이요. 이미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고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 구유식 돌방무덤에 여기 벽화가 있다는 거, 요 벽화가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벽돌무덤 중요하죠, 여러분들. 문영왕릉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보여준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본과의 교류에서 보여지는 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사가 끝났습니다. 와,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자, 힘 좀 내시고요. 자, 이제 중세 고려 남았거든요. 중세 고려도 휘리릭 한번 1000년의 역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또 500년의 역사 남았잖아요. 그 500년 역사도 그냥 휘리릭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역사는 여러분들 삼국의 역사, 뭐 남북국의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딱 단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쭉 가면 됩니다. 아주 쭉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고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